안녕하세요. 저는 거짓말 때문에 인생을 망칠 뻔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큰 거짓말을 해보셨나요? 저 역시 살면서 거짓말을 해봤었는데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 큰 피해를 줄 정도로 진실을 숨기진 않죠. 그런데 제 옆에 정말 소름 돋는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경악스러운 그 사건을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려고요.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택시 운전을 하셨던 아빠가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아빤 늘 동이 트기 전부터 차를 타고 나가 해가 질 때까지 운전을 하셨어요. 매일같이 고단하고 힘드셨을 법도 하지만 아빤 항상 집에 올 때면 저희가 먹을 간식거리를 늘 사오시곤 했습니다. 문영아, 진영아, 아빠 왔다. 다들 자고 있냐? 아빠가 우리 딸들 먹으라고 붕어빵 사왔는데, 이거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을 텐데 다들 자는 거야? 와, 아빠 최고. 우리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어떻게 따갈고 붕어빵을 사왔어? 우리 딸들 배꼽시긴 아빠가 제일 잘 알지. 자, 얼른 앉아서 먹어. 김 폴폴 날 때 먹어야 붕어빵은 맛있는 거야. 늘 딸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아빠와 그런 아빠의 뒷바라지를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했던 엄마 덕분에 저희는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집에 우환이 생긴 건 아빠가 40대 중반이었을 때였어요. 바로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였죠. 갑작스런 아빠의 병으로 저희 집안은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요. 그동안 아빠 혼자 돈을 버셨기 때문에 당장 저희 집은 생계가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때 누구보다 든든하게 나섰던 건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아빠가 뇌출혈 후유증으로 더 이상 운전을 하시기 어렵자 엄만 직접 택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아빠의 택시를 몰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지금은 택시 운행하시는 여자 기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땐 지금보다 더 여자 기사님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만 택시 운행을 하시며 정말 진상 손님들도 많이 만나셨죠. 하루는 엄마가 아침에 출근을 안 하시고 집 앞에서 차를 계속 닫고 계시는 거였어요. 원래는 학교에 갈 때 엄마가 택시 운행으로 집에 안 계셔야 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엄마가 나가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닫고 있는 택시 안을 보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택시 뒷좌석에 오물이 가득 묻어 있었던 거였어요. 으, 엄마, 엄마 이거 뭐야? 누가 여기다가 토해놨어? 아우, 이게 뭐야? 문영이 학교 가니? 어제 저녁에 막차로 탄 손님이 이래났다. 탈 때부터 불안불안하더니만 결국 잔뜩 토해놓고 갔지 뭐니. 닦아도 냄새가 안 빠져 큰일이야. 엄마, 일단 학교 갔다 와서 내가 도와줄게.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닦아야 되겠다. 엄마 혼자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나랑 진영이 학교 갔다 와서 도와줄 테니까. 알았지? 정말 1년에 여러 번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는 손님들 때문에 온 식구들이 걸레를 들고 닦고 하루를 아예 통으로 운행하지 못할 때도 많았답니다. 아무리 세차를 맡겨도 냄새가 빠지지 않아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치자들은 어쩜 죄다 똑같은지 집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아 엄마가 경찰서로 데려다 준 사람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엄마가 택시 운행을 하며 번 돈으로 저희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서로 똘똘 뭉쳐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죠. 아빠 뇌출혈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 계시는데 초반엔 정말 거동이 불편하실 정도로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저와 여동생은 학교 끝나고 집으로 와 아빠의 양팔을 잡고 걷기 운동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감사한 게 아빠가 저희의 그런 노력을 알아주고 어떻게든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셨던 거였어요.
아빠, 저기, 우리 저기 가로등 있는 곳까지 한번 걸어볼까?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조금 쉬다가 해도 되니까. 아니야. 아빠 지금 딱 느낌이 좋아. 바로 걸으면 저기까지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아빠 그럼 우리 옆에서 손 놔본다. 아빠 혼자서 한번 걸어봐. 옆에 우리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저흰 열심히 아빠 운동을 도우며 빨리 저희 아빠의 후유증이 낫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인지 아빠의 후유증은 점점 더 좋아졌어요. 물론 아빠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진 않았지만 혼자서도 걷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뻤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 때문인지 저나 여동생이나 학창 시절 내내 삐뚤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늘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게 엄마 아빠의 힘듦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당연히 전 대학도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서울의 명문대학을 입학을 하고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까지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3대 기업 중 한 곳에 취업을 했을 땐 정말 엄마, 아빠, 여동생 모두 엉엉 울며 제 합격을 기뻐했답니다. 엄마, 아빠, 나 합격했어. 방금 합격자 발표 연락 왔어. 뭐? 정말? 정말이니, 문영아? 내 딸 장하다, 장해. 우리나라 큰 기업에 입사하다니. 역시 우리 딸이야, 우리 딸. 장하다, 정말. 언니, 축하해. 역시 언닌 될 줄 알았어.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언니 아니면 누가 되겠어. 축하해, 정말. 우리 큰딸 축하한다. 이 아빠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다 나네. 에이, 다들 왜 울어, 이 좋은 날에. 우리 이렇게 좋은 소식도 들었는데 축하 파티라도 하자. 그래, 언니. 이렇게 좋은 날 케이크 한번 불어야지. 내가 얼른 가서 케이크 사올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그날은 가족들이 다 모여서 축하 파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빠가 쓰러지시고 난 뒤로 저희 집엔 좋은 일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다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슬픔과 힘듦이 있었는데 그런 게 싹 날아가는 것 같았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출근을 하기 전 아빤 저에게 특별한 선물 하나를 해주셨어요. 바로 멋진 정장 한 벌을 맞춰주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했지만 아빤 가벼운 발걸음으로 저와 함께 백화점에 정장을 사러 나갔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여기저기 얼마나 자랑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한 매장에 들어가선 들어가자마자 아빤 자랑 삼매경에 빠지셨죠. 안녕하세요. 아니, 저기 우리 딸이 그 대기업에 합격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출근하는데 정장 한 벌 사려고요. 우리 딸이 졸업하자마자 딱 첫 회사를 떡하니 거기 붙었지 뭡니까? 너무 장하죠? 어머, 아버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대견하실까? 대견하죠. 대견하고 말고요. 우리 딸이 피부도 하얘서 아무거나 잘 어울리긴 할 겁니다. 여기서 최고로 좋은 걸로 해주세요. 아빠 마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 것처럼 너무나 기뻐하고 설레어하셨어요. 그리고 그 매장에서 정말 비싼 정장으로 사주셨어요. 아빠가 그동안 소소하게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제 옷을 사줬다는 걸 알게 되니 그 옷이 어느 명품 못지않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신입 땐 매일같이 제가 그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나중엔 여기저기 헐어버린 곳이 많아 입을 수 없었지만 지금도 제 옷장 한켠에 고이 걸려있는 옷이랍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서 승무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딸들이 잘 자라 각자의 길을 잘 가는 걸 보고서 엄마 아빠가 엄청 뿌듯해하고 좋아하셨죠. 특히나 저와 여동생은 유난히 더 각별했는데요. 아무래도 아빠는 아프시고 엄만 일을 하시느라 힘들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해 어릴 적부터 고민 상담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커선 세상 둘도 없는 친구가 되더라고요. 여동생은 국제선 항공기를 탈 때마다 늘 제 선물을 하나씩 사오곤 했습니다. 본인 건 하나도 안 사도 동생은 항상 저나 부모님 건 늘 챙기더라고요. 언니, 자, 이거. 나 이번에 해외 갔다 왔잖아. 면세점에서 이걸 보니까 딱 언니 생각이 나더라고. 저번에 언니 봤더니 얼굴이 많이 텄던데 수분 크림 안 바르고 있어? 이거 좋은 거니까 앞으로 꼭 발라. 알았지? 어머, 진영아,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여기 브랜드 엄청 비싸다던데 이게 대체 얼마야? 내가 돈 줄게. 아이, 무슨 돈이야. 내가 선물로 사주는 건데. 대신 언니, 이거 꼭 잘 바르고 다녀야 돼. 얼굴 한번 트면 계속 그런단 말이야. 그렇게 다정한 여동생 덕분에 전 정말 좋은 제품들도 많이 써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만 저희가 사회생활을 시작해도 택시 운전대를 놓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시다며 전보다 더 열심히 택시를 운행하셨답니다. 아빠는 엄마를 대신해 살림을 하시면서 만능 주부가 다 되셨죠. 이렇게 가족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에 대한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30대 중반이 되면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제 친구가 금전 문제로 인해 선임했던 변호사였는데요. 친구의 소송도 깔끔하게 도와주고 이후에 이혼 소송까지 맡아서 진행해주면서 친구와 친해진 사람이었죠. 변호 실적도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맡은 사건은 늘 책임감 있게 똑부러지게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친구를 만날 때 한번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 가게 되면서 서로 안면을 트게 되었죠. 그런데 며칠 뒤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문영아, 너 지금 만나는 사람 없지? 없지. 에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근데 그건 왜 물어? 아니, 저번에 우리 같이 봤던 그 변호사, 너 기억나? 그때 내 사건도 도와주고 해서 친하게 지낸다던 그 사람 있잖아. 아니, 글쎄, 그때 너랑 잠깐 같이 자리했었는데 거기서 보고 너한테 관심 있다지 뭐야? 다른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한번 밥 한 끼 더 해보라고. 너만 괜찮으면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나한테? 아이, 나야 괜찮지만 변호사면 나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도 많이 볼 텐데 진짜 그런 말 한 거 맞아? 그렇다니까. 그 오빠가 너 소개해달라고 아주 난리야, 난리. 하여튼간 괜찮은 걸로 알고 그럼 자리 마련한다. 그렇게 친구의 주선으로 저와 그 변호사는 함께 밥을 먹게 되었고 그 후로 자연스럽게 오빠 동생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엔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 좀 어려운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사람이 참 인간미가 넘치고 따뜻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감정이 생겨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만나고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사람이 더 괜찮더라고요. 그냥 이미지론 딱딱하고 뭔가 거만할 것 같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사람이 감정에 참 솔직하고 진심이 보였습니다. 특히나 저희 집의 상황을 다 얘기를 해줬는데도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너무 대단하다며 저희 집을 치켜 세워주는 거였어요. 와, 문영이 아버님, 어머님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어머님은 택시 면허 따시고 지금까지 일하시고 아버님은 살림을 하신다고? 그게 말이 쉽지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잖아.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 부부들 많이 봤었거든. 근데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야. 정말 대단하셔. 그런가?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많이 아껴주시긴 하지만 뭐 그렇게 말할 정도야? 그럼 문영이 평생 그런 부모님 밑에 있어서 다른 부부들은 잘 모르겠지만 원래 보통은 그렇게 잘 안 하지.
특히나 아버님이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시다가 아프셨다면 내내 싸우는 부부들이 많거든. 근데 그런 게 없었다니 대단하지. 그런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문영이도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렇게 넓은 시선을 갖고 있는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참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1년 후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전부터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항상 인사를 오고 싶어 했습니다. 결혼을 할 거라면 꼭 저와 할 거라면서 미리 가족들과 친해지고 싶다는 이유에서였어요. 그렇게 연애를 하면서 종종 집에도 왔었는데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을 얼마나 살뜰하게 챙겼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아빠가 다리가 불편한 걸 알고 휴대용 안마기도 직접 사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아버님, 이거 뻐근하실 때마다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작동 버튼만 누르면 되거든요. 이렇게 강약 세기도 조절하실 수 있고 아버님이 편하게 조정해서 쓰실 수 있어요. 제가 써보니까 좋아서 하나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자네 이런 것까지 준비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우리 집 올 때마다 부담 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부담은요 무슨. 문영이 아버지시면 저한테도 소중한 분이신데 제가 더 잘해야죠.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써주세요.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꼭 받아주시고요. 그렇게 매번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남자친구는 선물을 한가득 사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빤 그게 좀 부담인지 대부분은 다시 돌려보내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꿋꿋이 저희 가족들을 챙기곤 했습니다. 엄마를 위해 좋은 화장품 선물을 해주기도 하고 특히나 여동생에겐 스키 리조트 이용권을 선물로 주기도 했어요. 처제, 이거 내 친구가 여기 직원이거든. 좀 할인받아서 스키 이용권 받아왔어. 처제 매일 비행기 타느라 스키 제대로 못 타봤다고 그때 그랬잖아. 그게 딱 생각나서 말이야. 다음 쉬는 날에 꼭 가서 스키 타고 와. 와, 진짜요? 이거 저 주려고 진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와, 진짜 형부 너무 감동이다. 어떻게 내가 스키 타고 싶어 한 거 잊지도 않고 기억했어요. 나 정말 눈물 날 지경이네. 에이, 뭘 이런 거 가지고. 다음에 처제 오래 쉴 땐 내가 한 일주일 쭉 스키 타게 해줄게. 와, 형부, 약속했어요. 다음에 꼭 진짜 그 약속 지켜야 돼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이것저것 선물 공세로 한심을 사며 저희 가족들의 마음을 홀라당 얻기도 했습니다. 결혼 날짜도 잡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여동생은 남자친구를 형부라고 부를 정도로 남자친구는 여동생을 처제라고 부를 정도로 참 친하게 지냈답니다. 거기다가 저에게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제가 체력이 좀 약하다 보니 사실 종종 아플 때가 많았거든요. 그럴 때면 누구보다 눈치 빠르게 제 컨디션을 체크했던 게 바로 남자친구였어요. 퇴근할 때 제 목소리가 좀 안 좋다 싶으면 바로 회사 앞까지 절 데리러 오곤 했습니다. 문영아, 문영아, 여기야, 여기. 어? 오빠, 아니, 이 시간에 어떻게 여기로 왔어? 연락을 하지. 지금까지 기다렸던 거야? 어, 마침 여기 근처에서 의뢰인 만나고 바로 퇴근할 수 있어서 좀 기다렸지. 자, 이거. 어? 이게 뭐야? 유자차야. 아까 통화할 때 보니까 너 목소리가 좀 안 좋던데 또 목 쉬었어? 어제도 컨디션 별로인 것 같았더니 감기 걸렸구나, 너. 얼른 차에 타.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그렇게 남자친구는 제 컨디션까지 귀신같이 딱 알아챌 정도로 저한테 늘 집중하고 관심을 줬습니다. 남자친구가 절 데리러 올 때면 전 차에서 편하게 쉴 수 있었어요. 한 번은 또 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차에서 깜빡 잠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화들짝 놀라서 깨어보니 이미 도착을 해서 거의 1시간이 넘게 제가 자고 있었더라고요. 아, 오빠, 벌써 9시야? 아, 왜 안 깨웠어? 옆에서 그럼 오빠 내내 이렇게 기다린 거야? 아, 나 깨우지.
혼자서 지루했지? 미안해. 내가 오늘 진짜 몸이 많이 안 좋았나 봐. 괜찮아. 난 문영이 너 자는 모습만 봐도 좋아. 그래, 컨디션은 좀 어때? 괜찮아? 그래도 내가 아까 가서 죽 포장해 왔어. 이거, 자, 받아. 집에 가서 꼭 먹고, 그리고 약도 꼭 챙겨 먹어. 알았지? 마음 같아선 계속 쭉 같이 있고 싶은데, 나도 내일 지방으로 출장 가야 돼서 말이야. 맞아. 오빠 내일 지방에 의뢰인 만나러 간다고 했지? 어떡해. 집에 가면 진짜 늦겠다. 미안해, 오빠. 괜찮다니까 그러네. 내일은 내가 문영이 네 얼굴 보지도 못하잖아. 미리 봤다 생각하면 되지 뭐. 얼른 집에 가서 푹 쉬어. 괜히 나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얼른 자고. 내일 내가 출발하면서 메시지 남길게.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남자친구는 절 배려하고 위해줬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전 정말 드라마에서나 이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았지. 현실에서 이렇게 다정다감한 사람이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상상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정한 사람이 제 남자친구고 거기다가 결혼을 하자고 했으니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행복하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에서야 제가 좋다고 하니 굳이 반대를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거기다가 그전에도 남자친구가 얼마나 잘했는지 가족들이 단박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 후로 전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가기 전부터 긴장감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들이 변호사니까 예비 시댁에서 얼마나 예비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크시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서도 최대한 고급스럽고 깔끔한 옷을 챙겨 입고 두 손 가득 선물을 챙겨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딱 도착을 해 인사를 한 순간부터 제가 느껴졌던 건 싸늘한 예비 시모의 눈초리였어요. 그래, 뭐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고 인사 온다고 하니 그러라 했지만 기본적인 정보는 좀 알고 가야 하지 않겠니? 듣자 하니까 아버지가 어릴 적에 아프시고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신다며? 택시를 타신다고. 네, 원래 아빠가 택시를 하시다가 아프신 후엔 엄마가 택시 운전을 하세요. 에휴, 택시라니. 그럼 집은 너희 집이니? 아니면 뭐 전세? 설마 뭐 월세 이런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고 친정은 지금 자가입니다. 그럼 니들 결혼한다고 하면 얼마나 지원이 가능한데? 대출이 많으신 건 아니지? 네? 제가 그런 것까지 알려드려야 하는 건가요? 예비 시모는 진짜 저희 집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을 기세였습니다. 그 물음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듯 했어요. 예비 시부는 옆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고 예비 시누인 그런 예비 시모의 옆에서 흥미진진하다는 표정으로 절 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공간에서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은 유일하게 예비 남편뿐이었어요. 그때 정말로 예비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아휴, 엄마, 누가 그런 걸 물어봐. 내가 다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만 좀 얘기해. 어떻게 그런 걸 아무렇지 않게 면전에서 물어. 아휴, 엄마 진짜 이거 예의 없고 교양 없는 거 알지? 예, 엄마가 다 물어볼 만하니까 물어보는 거지. 넌 지금 옆에서 얘 편드는 거니? 당연하지. 내가 뭐 엄마랑 살아? 난 문영이랑 살 거야. 그러니까 문영이 난감하게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문영아, 가자. 엄마 얘기 듣지 말고 그냥 가자. 그러더니 예비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예비 시댁을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뒤에서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예비 시모가 쳐다보긴 했지만 예비 남편은 아예 눈길도 안 주더라고요. 그날 저한테 예비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며 엄마가 그럴 줄 몰랐다고 내내 사과를 했고요. 솔직히 그때 진짜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 말아야 하는 건가 고민이 참 많았어요. 아무리 남편감이 좋다고 한들 시댁이 엉망이면 결혼을 망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생각이 진짜 많아지더군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 마음이 싹 닫혀버린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갔다 온 뒤 며칠 후에 갑자기 예비 시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 모르는 번호라 누군지도 모르고 받았는데 그 번호가 예비 시모의 번호였습니다. 나다. 영호 엄마. 내 목소리 기억하지? 네? 아, 어머님, 어떻게 제 번호 아셨어요? 다 아는 방법이 있지. 그나저나 영호가 그때 일 너한테 사과하러 가지고 닭다리다. 근데 너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 변호사식이나 된 아들을 그냥 평범한 직장인 여자한테 장가 보낼지. 네가 생각해도 좀 아니지 않니? 아무나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올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좀 깐깐하게 본 거야. 이해하지? 아, 네. 그리고 어차피 결혼하면 알게 될 거 내가 미리 다 얘기하마. 난 더도 덜도 말고 애들은 딱 둘 이상은 낳았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면 진작에 헤어져야지. 그리고 애 나오면 엄마가 키웠으면 좋겠고. 뭐 일한다면서 일찍 어린이집 보내는 거 나 딱 싫다. 그러니 넌 직장 그만둘 생각하고 이왕이면 결혼하고서 바로 직장 그만두고 나한테 살림을 좀 배웠으면 하거든. 요즘은 시집살이 없다지만 우리 집은 그런 거 아직 남아있으니까 참고하고 시집 오너라. 전 그 말을 듣고 진짜 기가 찼습니다.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거기다가 제가 그렇게 노력해서 지금까지 이뤄놓은 걸 결혼과 동시에 포기를 하라뇨?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예비 시모의 무례함에 정중하게 대응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지만 전 아직 예비 며느리지 진짜 며느리가 아니거든요.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상호 존중을 해주셔야죠. 뭐? 지금 너 나한테 뭐라고 했니? 저희 집 재산 물어보셨죠? 그럼 저도 어머님 재산 제가 물어봐도 되나요? 그래도 아무런 말 안 하실 건가요? 대출이 어느 정도 있고 다른 채무는 어떤 게 있는지 재산은 얼마인지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뭐, 뭐라고? 너 지금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너 우리 아들이 네 편이라고 지금 이러는 거니? 아니요. 전 절 존중하는 집안에 시집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결혼은 제가 보류해도 되겠네요.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 보니 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서로 잘 된 것 같습니다. 결혼 보류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전 그렇게 예비 시모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잘난 집에 시집을 간다고 해도 전 제 자존심을 굽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더군다나 저희 집을 무시하는 곳간 상종도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재고하겠다고 선언했고 예비 남편에게도 바로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예비 남편이 절 찾아와 싹싹 빌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문영아, 갑자기 왜 그래? 너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 내가 엄마랑 아예 연을 끊을게. 엄마 안 보고 살 테니까 제발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만 하지 말아줘. 아니, 내가 보기엔 그 연 못 끊어. 오빠가 끊는다고 해도 아마 어머님 쪽에서 그러지 못할 것 같아. 애초에 반대하는 결혼은 안 하는 거라고 하잖아. 우리 사이 더 나빠지기 전에 좋게 끝내자.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너 아니면 결혼 안 해. 평생 혼자 살 거라고. 절대 너랑은 헤어질 수 없어. 차라리 그럼 결혼하지 말고 평생 연애해. 그게 낫겠다. 그러니까 헤어지자고만 하지 마. 전 애원하는 예비 남편을 냉정하게 뿌리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예비 남편은 결혼에 대한 기대를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본인 닮은 어여쁜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아내와 함께 오순도순 살아가는 게 꿈이라는 걸 제가 기억할 정도로 예비 남편은 그렇게 결혼을 늘 꿈꾸고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있었겠어요? 전 냉정하게 뒤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저한테 뜻밖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건 바로 예비 시모였죠.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연락이 오길래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가, 나다. 저,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너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구나. 내가 너한테 상처 준 거 정말 미안하다. 결혼은 그냥 다시 하자꾸나. 어?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죠?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질 겁니다. 이미 전 헤어졌고요. 결혼 안 할 거예요. 예, 문영아. 다시 한 번만 좀 생각해 보면 안 되겠니? 내가 네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좀 더 괜찮은 조건의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그런 거야. 다 내가 잘못했으니 한 번만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계속해서 예비 시모는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도 절 계속 찾아오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서 저희 집에서도 받아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결국 전 한 번 더 이 사람을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견례 날짜도 잡게 되었고요. 저희 집에선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면서 얼마나 설레어 했는지 몰라요. 제가 개혼이다 보니 엄마 아빠도 긴장을 잔뜩 하시고 또 기대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동생도 꼭 상견례에 참석을 하겠다며 기대를 했죠. 그런데 딱 상견례 날 여동생에게서 상견례 몇 시간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언니, 언니 어쩌지? 나 비행기가 좀 연착돼서 좀 늦을 것 같아. 많이 늦는 건 아닌데 나 그래도 참석한다. 정말 올 수 있겠어? 너 괜히 무리하는 거 아니야? 도착하자마자 와야 하잖아. 괜히 너 서두르는 거 아닌가 해서. 아니야. 그래도 언니 상견례인데 내가 꼭 가야지. 내가 늦더라도 꼭 갈게. 그러니까 형부한테도 잘 말해주고, 알았지? 상견례 잘하고 있어. 언니 화이팅! 그렇게 해서 저흰 여동생 없이 엄마, 아빠, 그리고 저만 참석을 해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괜찮더라고요. 예비 시모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상견례가 치러졌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으니 별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 거의 밥을 다 먹을 때쯤 예비 시모가 조용히 얘기를 꺼내더군요. 저 사돈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화장실 좀 제가 다녀와도 될까요? 어머, 그럼요. 편하게 다녀오세요. 저흰 천천히 식사하고 있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엄마, 나도, 나도 같이 가자. 그렇게 예비 시모와 예비 신우는 같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나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얼마쯤 지났을까 두 사람이 같이 상견례장으로 들어왔고, 그로부터 5분 후엔 제 여동생도 딱 그곳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여동생이 예비 시모 쪽을 보면서 화들짝 놀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뭔가 아는 사람처럼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 맞죠? 아까 화장실에서 맞죠? 근데 뭐예요? 언니 설마 아니지? 뭐가? 여기 이분들은 예비 시댁분들이셔. 이쪽이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이쪽이 아가씨. 근데 너 왜 그렇게 놀라? 뭐라고? 형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아까 그 사람이 형부라고요? 뭘 말이야, 처제. 갑자기 왜 그래 대체? 아니,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저기요. 아까 그랬죠? 오빠 연기 잘한다고. 그 오빠가 바로 우리 형부였어요? 여동생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전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영문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와 예비 신우의 표정도 경악을 금치 못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분명 무슨 일이 있었구나 예감이 되더라고요. 그때 여동생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아까 있었던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동생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제 머리가 새하얘져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여동생은 제 예비 남편이 악마의 탈을 쓴 사람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연기 잘한다고. 연기자 해도 되겠다고. 우리 언니가 애 있는 거 알면 어쩌냐고.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예요? 진짜 형부 결혼도 했었고 애도 있는 거냐고요. 그럼 지금 우리한테 사기친 거였어요? 어? 그게 뭐야? 뭐야, 장서방. 그게 다 사실인가? 그게 사실이냐고. 아니, 아버님, 그게 아니라 말 더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게. 이 말이 다 사실이야? 사실이냐고. 사실이든 아니든 내가 제대로 확인해야 되겠어. 당장 가서 자네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증명서 다 떼서 와. 그거 아니면 내 우리 딸 시집 못 보내네. 당장 가서 떼오라고. 아니, 왜 안 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는 거야? 그때 아무런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당황해하고 있는 예비 남편을 보면서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요. 정말 머리가 핑하고 돌면서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꿈이 아닌가 실감도 안 났고요. 지금껏 제가 알고 있었던 그 다정하고 성실하고 진실되던 예비 남편은 어디 가고 새까만 거짓말로 날 속였다는 게 너무나 소름 끼치고 무서웠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어요. 예비 시모와 예비 신우가 마침 화장실에 갔을 때 바로 제 여동생이 상견례 장소로 도착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선 먼저 화장실을 들렸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화장실에 바로 예비 시모와 신우가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 두 사람이 제 여동생을 모르니 그 앞에서 진실을 다 털어놓았던 거죠. 여동생은 워낙 놀라운 얘기라 옆에서 그 말을 다 기억하고 듣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여동생이 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신나게 예비 남편의 과거를 다 떠벌렸던 거였어요. 정말로 예비 남편은 결혼하고 거기다 애까지 있었던 거였죠. 아무 말도 못하고 부인조차 못하고 있던 예비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때 격분한 엄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육회 접시를 집어 예비 남편의 얼굴에 그대로 직구로 날려버렸습니다. 이, 이 양심도 없는 자식. 그러고서도 우리 딸이랑 결혼을 하려고 해? 넌 내가 가만히 안 둬. 어디서 감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우리 귀한 아들한테 음식을 던져요? 귀한 아들이요? 그 귀한 아들이 결혼했던 걸 숨긴답니까? 애까지 딸린 사람인 걸 여태껏 숨기고 있었는데 지금 귀한 아들 소리가 나와요?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 변호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깜쪽같이 속여요? 나 이거 절대 가만히 안 있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어머님, 어머님 제발 진정하세요. 제가 다 해명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예비 남편은 흥분한 저희 엄마의 팔을 붙들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았는지 예비 시모가 옆에서 예비 남편을 말리는 거였어요. 영호야, 네가 왜 거기다가 애원을 해? 네가 뭘 잘못했다고? 됐다. 그럴 필요 없어. 진즉에 저런 집안이랑은 사도 매는 거 아니야. 엄마 진짜 왜 그래? 나 문영이랑 꼭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제발 방해하지 마. 이거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다 망쳤어. 다 엄마 때문이라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문영아,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다 해명할게. 영호야, 너 그러지 말라니까. 너 엄마 속상하게 왜 그래? 그때는 그저 분노에 휩싸여 화만 났지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습이 주변에서 봤을 땐 얼마나 웃겼을까 싶을 때가 많습니다.
예비 남편 얼굴과 머리엔 덕지덕지 육회가 붙어 있고 그 꼴로 저희 엄마에게 애걸복걸하는데 그 애걸복걸하는 아들을 옆에서 예비 시모가 또 붙잡아 애원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그 꼴이 웃겼겠어요? 그때 아빠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냉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딸 결혼 안 시킵니다. 자네, 우리 딸이 자네보다 뭐가 못났나? 우리 딸, 우리 세상에선 제일 잘난 딸일세. 변호사 사이 없어도 우린 얼마든지 잘 살아. 우릴 기만하고 속였던 거 더는 용서 못하네. 양심이 있으면 더는 붙잡지 말어. 아버님, 그 아버님이라는 소리도 때려치워. 내가 왜 자네 아버님이야? 앞으로 더는 얼굴 볼 일 만들지 말게. 다시 한 번 또 우리 딸한테 접근했다간 그때 내가 가만 안 둬. 여보, 얘들아, 가자. 그렇게 아빤 엄마와 저 여동생을 데리고서 그 상견례장을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그때도 예비 남편은 어떻게든 절 붙잡으려고 했지만 끈질긴 예비 시모가 예비 남편의 발을 잡고서 놓아주지 않아 결국 절 잡을 수도 없었어요. 전 애원하는 예비 남편에게 시원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문영아, 문영아 한 번만 봐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리고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우리 그동안 문제 하나도 없었잖아.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문제? 지금부터가 문제지. 네가 이렇게 큰 거짓말을 해놓고서 문제가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니? 너랑 나랑 끝이야, 끝. 애초에 솔직하지 못한 관계였는데 더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변호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소름 끼치게 속여? 넌 변호사 자격도 없어. 넌 나한테 한 번이라도 연락해봐. 너 변호사 일도 절대 못하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전 소리를 치고서 그 자리를 나왔어요. 집에 가는 내내 가족들은 진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죠. 저 역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머리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진짜 고요한 침묵 속에서 집에 도착을 하고서 엄마는 바로 냉장고로 직행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원한 맥주를 꺼내고선 저와 여동생 손에도 하나씩 쥐어주셨습니다. 마셔. 니들도 얼마나 속이 타겠냐. 속상한 것도 일단 뒤로 미루자꾸나. 아휴, 오늘은 너무 열불이 나서 안 되겠어. 그냥 우리 마시고 잊어. 그렇게 그날은 저와 엄마, 여동생이 모여서 술만 엄청 마셨습니다. 아빠 못 드시니 셋이서 끊임없이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마셔도 참 속상한 마음은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저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가족들이 겪었다는 게 제일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말없이 술만 마시면서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만 가만히 절 보시더니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문영아, 고개 들어. 네가 뭘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여?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는데 별 수 있냐? 됐어. 네가 잘못한 거 하나 없다. 고개 숙일 거 하나 없다고. 그러니까 어서 고개 들어. 그래 언니. 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그나마 얼마나 다행이야. 결혼까지 했으면 어쩔 뻔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힘들겠지만 후를 털어내야지 뭐. 그러면서 제 등을 톡톡 토닥여주는데 진짜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날은 진짜 말없이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정말 평생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한동안은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있었기에 전 잘 견뎌낼 수 있었어요. 사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전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이 자꾸만 다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절 누구보다 이해하고 배려해줬던 건 역시나 가족뿐이었습니다. 진짜 가족들 덕분에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어요. 솔직히 그 기간 동안 전 예비 남편은 엄청나게 제게 매달렸습니다. 심지어
저와 연결을 해줬던 그 친구한테도 연락을 해 애걸복걸하면서 저와 한번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어이없죠? 처음엔 정확한 소식을 모르고 있었던 친구가 저한테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봤던 적이 있었는데 전 그때 상황을 다 털어놓았죠. 그랬더니 그 친구도 저한테 엄청 미안해하고 진짜 전 예비 남편 욕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걸로 끝이 나지 않고 그 친구는 절 위해 복수를 해줬답니다. 친구가 너무 열이 받아서 그 얘기를 커뮤니티에 딱 올린 거였어요. 저와 아주 어릴 때부터 20년 넘는 친구였기 때문에 아주 절친이었고 제 상처를 누구보다 슬퍼할 사람이었죠. 그래서 커뮤니티에 아주 상세하게 올려서 그 사람 망신을 제대로 줬답니다. 그 글이 올라오고서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그걸 저한테 보여주면서 친구가 어찌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문영아, 이거 봐봐. 사람들 댓글 웃기지? 다들 신상 털자고 난리도 아니야. 아마 아는 사람들은 물어물어 다 알고 있을걸? 들어보니까 변호사 쪽에선 이미 다 소문나고 난리라던데. 이제 걘 끝이야, 끝. 지가 이혼 변호사면서 도대체 왜 그런 걸 숨겼대? 참, 고마워. 네가 나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하고 괜히 너 소송 거는 거 아니야? 야, 소송 그까짓 거 걸라고 해. 내가 뭐 누굴 특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쓴 것뿐인데 지가 뭘 어쩌겠어? 그래도 알 사람은 다 알겠지. 문영아, 너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아까워. 그 정신 못 차리는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마. 내가 정 네가 힘들면 몰래 뒤통수라도 한 대 치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친구 덕분에 전 기운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가족들도 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옆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 사건 이후로 가족들과도 한층 더 끈끈해졌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진짜 그 인간은 풀리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결혼을 했었고 이혼도 하고 아이도 있다는 게 다 소문이 나고 거기다가 그걸 싸그리 다 숨기고 또 결혼하려고 했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신뢰를 엄청나게 잃은 것 같았어요. 솔직히 누가 믿겠어요? 변호사란 직업이 신뢰가 제일 중요한 직업인데 본인 자체가 거짓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니 믿고 의뢰할 사람도 없겠죠.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그 사람은 거의 잘리기 일보 직전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다음에 또 누굴 만날지도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또다시 결혼을 꿈꾸긴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그 지독했던 시무를 다 참고 결혼을 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요. 저희 가족들은 다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렇지만 딱 하나 바뀐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뒷조사를 하게 됐다는 거였죠. 몰래 뭐 깊이 알아보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닌가. 애초부터 어느 정도 정보를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제 여동생도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연애를 하기 전부터 진짜 엄청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을 하는 걸 보니 참 그때 일이 크긴 컸구나.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요즘은 엄마 아빠가 제 퇴근 시간에 맞춰 늘 제 배웅을 하러 나오세요. 딱 차에서 내리면 현관문 앞에서부터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기다리는 엄마 아빠를 볼 때가 많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참 든든하고 기분도 좋더라고요. 딸, 얼른 와. 오늘은 우리 딸 좋아하는 김치전이랑 감자전 해놨어. 막걸리도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얼른 먹자. 아빠가 너 오기만을 기다렸다니까. 진짜? 아, 진작에 말하지. 그럼 아예 일 다 빼고 오는 건데. 우리 엄마 김치전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잖아. 오늘 한번 배 터지게 먹어야지. 그래. 오늘 아주 푸짐하게 먹으라고 네 엄마가 아주 한 바가지를 해놨다. 아, 얼른 들어와. 피곤하지 우리 딸? 얼른 먹고 푹 쉬자. 매일 다정한 부모님 곁에서 그렇게 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물론 간혹 욱하면서 감정이 올라올 때가 종종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동생은 지금도 승무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해외도 자주 나갔다 오고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사실 전 제 여동생이 제 운명의 구원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동생이 없었다면 그날의 진실을 아마 평생 모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전 그런 여동생에게 앞으로 더 잘하려고요. 요즘 세상이 참 사람을 믿기 어려운 시대죠. 저도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더 많이 그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짓으로 똘똘 뭉친 사람도 물론 많겠지만 누구에게나 진실로,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란 희망은 여전히 놓지 않고 있어요. 우리 세상이 거짓말로만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필 귀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결국은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릇된 일은 결국엔 바로 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거짓보단 진실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 행운은 여러분에게 더 손을 내밀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의 정직함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그머니 저희 집에 단물만 빨아먹고 도망치려한 해충을 쫓아내버린 60대 남자입니다. 그 해충 같았던 놈은 바로 제 큰 사위였어요. 세상이 정말 무서운 게 아무리 연륜과 경험을 쌓아 올린 연배가 되었다고 한들 작정을 하고 가식의 가면을 쓴 사람을 모두 가려낼 순 없더라고요. 그래도 하늘이 도와주신 덕에 저는 너무 늦지 않게 그놈의 실체를 알아낼 수 있었답니다. 엄청난 우연이 너무 늦기 전에 그놈의 민낯을 드러내줬던 거죠. 그 천만다행이었던 사건에 대해 지금부터 이곳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정말 어렵고 불행하게 자랐습니다. 가족을 책임지던 아버진 제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중병에 걸리셨다더군요. 나라가 너무 못 살 때였고 저희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치료조차 시도해보지 못한 아버진 결국 제 첫돌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죠. 어머닌 혼자 힘들게 누님과 형, 그리고 저까지 삼남매를 키워주셨는데요. 자식들 먹이겠다고 자신은 먹지도 않고 매일 일만 하셨으니 몸이 나만 하셨겠습니까? 결국 어머니 또한 제가 고작 9살 때 자식들만 남기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셨어요. 그것도 비참하게도 영양실조로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남기고 편하게 눈이나 감겠니? 미안하다 얘들아. 당시 중학생이었던 누님은 동생들을 책임지겠다며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16도 아니었어요. 고작 15세 너무 어린 나이였죠. 그런 누님을 돕기 위해 전 형과 열심히 고물도 줍고 어른들의 심부름과 신문도 돌리며 돈을 벌었어요. 그래도 누님 덕에 저와 형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도 갈 수 있었는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누님은 병상에 눕게 되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결핵이었어요. 당시엔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는 젊은 사람들도 정말 많았었죠. 그리고 누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생을 끊어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짧은 유서를 남기고서요. 결핵은 전염병인데 이젠 돈도 벌어오지 못하는 난 너희에게 패만 끼칠 거야. 이건 누나가 가지고 있던 비상금 전부야. 미안해.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었지만 전 누님을 한 번도 누나라고 불러보지도 반말을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어려웠을 만큼 누님은 제게 늘 어른스럽고 형제보단 부모님 같은 존재였거든요. 돈, 그놈의 돈, 돈만 있었더라면 저와 형은 허무하게 부모님과 또 다른 부모님이었던 누님을 잃지 않았어도 됐을 겁니다.
그렇게 전 자라는 내내 돈에 대한 한에 시달렸죠. 형은 그런 누님 대신 절 보살피겠다며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형, 나도 학교 안 다니고 공장에서 일할래. 너 하나라도 잘 돼야 하늘에서 어머니 아버지도 누님도 걱정을 안 하지. 넌 우리 집의 마지막 희망이야. 그러니까 나주고수하고 공부만 열심히 해. 형은 저 하나만이라도 공부를 해야 하늘에서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나마 제가 형보다 공부를 잘했으니까요. 저는 그런 형 덕분에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죠. 저는 형만을 잃지 않겠다. 꼭 성공해서 난 나중에 내 가족을 고작 돈 따위 때문에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아주 도끼를 품고 공부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떻게든 형을 돕고 스스로 학비를 조금이라도 보태겠다고 배달과 허드렛 일을 쉬지 않았는데요. 운이 따라줘서인지 그래도 전 명문대 합격할 수 있었어요. 물론 학비 때문에 휴학을 몇 번이나 해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 졸업 후 대기업에도 합격할 수 있었죠. 그때가 지금보다야 취업 경쟁률이 적었을 때긴 했지만 그래도 저와 형에겐 그만한 경사가 없었답니다. 형, 결혼 축하해. 알지, 형? 형은 나한테 아버지 같은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나 걱정하지 않게 꼭 행복해야 돼. 형은 제가 취업한 이듬해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형수님을 만나서 말이죠. 전 그때 1년치였지만 그동안 받았던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전부 형에게 축의금으로 주었어요. 마음 같아선 더 큰 것도 다 주고 싶었지만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그 뒤로도 전 꾸준히 형과 조카들을 챙겼습니다. 형이 결혼한 지 5년 뒤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며 미국으로 건너가 세탁소를 하기 전까지 말이죠. 형은 난항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잘 적응해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형이 미국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초반엔 계속 돈을 좀 보내줬는데 형은 그런 제게 많이 미안해했죠. 전 형이 제게 해준 걸 그저 당연하게 갚은 거였는데도요. 그리고 형이 결혼한 지 2년 뒤 저와 결혼했던 제 아내는 그 모든 걸 이해해준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아주버님 아니었으면 지금의 당신도 없었을 거잖아요. 난 우리가 좀 힘들게 살아도 당신이 아주버님한테 몇 배로 은혜를 갚는 게 마땅하다고 봐요. 잘했어요. 선을 봐서 결혼한 형과 달리 전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절 좋게 봐주신 회사 상사의 외동딸로 장인어른께서 저와 아내를 이어주셨던 거죠. 아내와 결혼해서 전 딸 둘,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선 정말 물심양면 저희 집을 도와주셨어요. 특히 장인어른은 형을 미국에 보낸 뒤 기댈 곳이 없던 제게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유, 장인어른, 저도 벌 만큼 법니다. 왜 자꾸 뵐 때마다 제 지갑에 돈을 넣어주세요? 남잔 말이야. 자고로 지갑이 두둑해야 어딜 가서든 어깨가 펴지는 법이야. 나도 참 힘든 세월을 살았지만 그래도 난 자식이 하나였지 않은가. 그런데 자넨 자식이 셋이나 되니 아무리 잘 번다고 한들 지갑이 두둑해질 일이 있겠어? 그런 우리 사이를 내가 챙겨줘야지. 그럼 누가 챙겨주나? 장인어른은 저를 잘 챙겨주셨을 뿐 아니라 제게 부동산 투자나 주식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투자에 정신 팔려서 인생을 망하라는 게 아니야. 적어도 돈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가진 걸 더 불릴 수 있는진 잘 알아놔야 된다는 거지. 나라가 성장할 때 자네도 같이 성장해야 식구들을 잘 건사할 수 있는 거네. 그런 장인어른 덕에 저는 월급에 비해 재산을 더 착실히 불릴 수 있었어요. 비록 회사 일만으로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었지만 저는 내 가족들만은 더 여유롭게 살게 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정말 지독히도 치열하게 살았죠. 장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후 저는 제 인생의 스승님이나 다름없는 장인어른을
마지막 순간까지 모시고 살았었는데요. 그런 장인어른마저 장모님 곁을 따라가셨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진 듯 꺼이꺼이 울었던 것 같아요. 과거 어머니와 누님을 잃었을 때와는 또 다른 허망함이 밀려왔거든요. 아빠, 엄마, 저 합격했어요. 저도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라고요. 외할아버지도 살아계셨으면 분명 좋아하셨을 텐데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분명 기뻐해주고 계시겠죠? 저는 저희 새 아이에게 장인어른과 같은 든든한 부모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또 전 저희 아이들의 학업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너무나 힘들게 공부했던 제 과거 때문에 공부에 아주 한이 맺혔었거든요. 그렇다고 꼭 공부를 강요하기보단 하고 싶다는 공부를 물심양면 지원해 줬었죠. 그래도 미술을 전공한 작은 딸과 달리 큰딸과 막내인 아들은 공부에 전념했었는데 두 아이 중 공부를 더 잘했던 건 큰딸이었습니다. 물론 막내도 나름대로 좋은 대학 건축 관련 학과를 나와 나중에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는데요. 큰딸은 제가 나왔던 명문대를 나와 비록 제가 다닌 회사는 아니었지만 대기업 중에서도 내노라 하는 대기업에 합격했답니다.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꼭 좋은 회사에 가서라기보단 딸이 대학 시절부터 가고 싶어 했던 그 회사에 합격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으려 노력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은퇴 축하합니다. 은퇴 축하합니다. 아빠, 이거 저랑 유이가 돈 합쳐서 마련한 은퇴 선물이에요. 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누나, 왜 내 얘긴 쏙 빼는 거야? 아버지, 비록 전 아직 대학생이라 알바비 정도만 보태긴 했지만 그래도 저도 같이 드리는 선물이에요. 전 아직 막내는 대학생이었던 시절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비록 임원급까지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 버텼다는 것이 정말 명예롭고 뿌듯했죠. 그때 효자던 저희 애들은 돈을 모아 제 은퇴 선물이라며 저와 아내를 여행까지 보내주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힘들었던 과거엔 꿈도 꾸지 못했을 만큼 전 행복한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기특한 효자 효녀들로 자라준 아이들, 천사 같은 아내, 강남에 위치해 있던 번듯한 자가와 미국에서 제법 여유롭게 살고 있는 형까지 정말 뭐 하나 부족함 없는 삶이었죠. 그렇게 전 은퇴 후 가족과 혹은 아내와 단둘이 이곳저곳 놀러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며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오늘 유독 미소가 아주 쾌남 같아 보이시는데요. 안 되겠다. 이 사이가 오늘 장인어른 전속 사진기사 역할 해드리겠습니다. 딸은 제가 은퇴한 지 2년 뒤 결혼을 했습니다. 사위는 작은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포토그래퍼, 즉 사진기사였죠. 저는 사진 같은 건 잘 몰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업계에서 알아주는 사진기사였는지 사위는 종종 유명 연예인들 화보도 찍었었어요. 그런 사위는 저희 집에 정말 살갑게 잘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른 노릇도 할 줄 알아 저희 작은 딸과 막내를 볼 때면 용돈도 한 번씩 턱턱 주기도 했죠. 자, 처제는 20만 원, 처남은 15만 원. 에이, 매영. 우리도 다 큰 성인인데 무슨 용돈을 이렇게 주세요. 저도 돈 벌어요. 아니, 근데 왜 작은 누나 20만 원인데 전 5만 원 적게 주세요? 그래도 누나가 동생보단 좀 더 대접을 받아야지. 그만큼 나중엔 처제가 처남한테 더 베풀걸. 내가 아무리 다 큰 성인이라도 처제랑 처남을 챙기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이야. 또 사위는 저와 집사람과 놀러 갈 때도 종종 우리를 따라오곤 했습니다. 물론 저희 딸도 함께였지만 보통 사위들은 그런 일을 불편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사위는 먼저 제게 전화를 걸어 다음엔 언제 놀러 가냐고 같이 가자고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들이랑 놀러 다니는 게 뭐가 재밌어? 저희 둘이서도 잘 놀러 다녀요. 집사람이 저희 부모님을 잘 챙겨준 덕에 저희 부모님 뵈러도 자주 가고요. 그냥 전
장인 장모님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건 장모님껜 비밀인데요. 솔직히 제가 장인어른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거든요. 장인어른은 같은 남자로서 정말 제 인생의 롤모델이세요. 조금은 어려운 집안에서 자란 사위인 자수성가한 절 존경한다고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위를 더 챙겨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비록 사위가 재테크엔 재능도 없고 큰 관심도 없다기에 제가 장인어른께 배운 것처럼 재산 형성에 관련된 지식을 알려주지 못했지만요. 저희 가족 사진도 열과 성을 다해 찍어주고 작은 딸이 결혼할 때 웨딩 사진 기사 역할도 모두 자처하며 정말 저희 집을 친가족처럼 여겨준 사위에게 저도 해줄 수 있는 많은 걸 해주고 싶었죠. 사위가 자신의 롤모델이 저라고 말해줬듯 장인으로서의 제 롤모델은 제 장인어른이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장인어른께 받은 따뜻함을 제 사위에게도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종종 사위의 지갑도 두툼히 채워주고 사돈 어른들의 선물도 고가품으로 정성스럽게 챙겨서 보내곤 했죠. 그리고 그런 딸과 사위가 결혼한 지 4년 뒤 손주까지 낳았을 땐 저희 딸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위가 정말 장하게 느껴지더군요. 아휴, 요즘 어깨가 왜 이렇게 뻐근한지 몰라. 계속 일을 안 하니까 괜히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하도 열심히 살아서였는지 그 행복하고 평온한 나날 속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생기더군요. 당시 큰딸이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는데요. 평생 일하던 사람이 계속 집에 있으려니 좀이 쑤시고 괜히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운동을 한다고 했지만 체력도 떨어지는 것 같았고요. 일하던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병이 난다더니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소일거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처럼 은퇴했던 한 직장 동료가 소일거리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저도 대리운전을 시작하게 됐죠. 당신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대리운전하면서 험한 일을 많이 겪는다는데 왜 그 밤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해요? 평생 힘들게 살았으면서 난 당신이 고생하는 거 더는 보기 싫어요. 당신도 알잖아. 계속 내가 다시 일할 거리 찾고 있던 거. 난 집에만 있는 게 더 고생하는 거야.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렇게 진상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 할만하대. 정 못하겠으면 그만둘게. 아내는 영 못마땅해 했지만 그래도 제 의견에 존중해 주더라고요. 대신 전 자식들은 모르게 했습니다. 결혼한 두 딸도 직장 문제로 독립해서 살고 있던 아들도 늘 부모 걱정이 많은 애들이었거든요. 걱정 끼치기가 싫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일을 시작해보니 걱정했던 것보다 더 할만하더라고요. 비록 전 술, 담배를 즐기지 않아 술 취한 손님에게서 풍겨오던 술과 담배 냄새 때문에 늘 마스크를 끼고 있긴 했지만요. 그렇게 제가 일을 시작한 지 2달 정도 지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아직 휴직 중이었던 큰딸은 한 번씩 주말에 저희 집에 놀러 왔었어요. 저도 저지만 제 아내가 손주를 너무 보고 싶어 하기도 했고, 겸사겸사 딸도 자기 엄마 덕에 육아해서 좀 쉴 수 있었으니까요. 사위도 매번은 아니더라도 거의 자주 함께 왔었죠. 그날도 딸과 사위는 손주를 데리고 저희 집에 놀러 왔었는데, 사위가 제게 긴장한 표정으로 부탁을 하나 하더군요. 저 장인어른, 사실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부탁? 뭔데? 제가 이제 나이도 있으니 독립해서 제 스튜디오를 차리고 싶은데 생각보다 자금이 많이 필요해서요. 인테리어도 제대로 하고 비싼 강남의 규모도 있고 전문적인 스튜디오를 차리고 싶어서요. 그 정도는 돼야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장인어른, 제가 염치 불구하고 장인어른께 투자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꼭 성공해서 장인어른께 이자까지 다 갚을 자신이 있습니다. 여보, 나랑 상의도 없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뭐든 하려면 우리 힘으로 해야지. 왜 그걸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해. 아빠 죄송해요.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여보, 잠깐만. 나도 오죽했으면 장인어른께 이런 부탁을 하겠어. 당신한테 먼저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아예 장인어른께 직접 이야기를 꺼낸 거야. 요즘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젊은 포토그래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직접 내 사업을 시작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래. 장인어른, 제발 부탁드립니다. 들어보니 딸과 상의된 내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사위의 눈은 정말 간절해 보였답니다. 그런데 사위가 부탁한 투자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었기에 전 우선 사위의 사업 계획을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상환 계획까지 모두 말이죠. 그리고 아내와 잠시 상의한 끝에 저는 사위에게 투자를 해주기로 했어요. 자네가 워낙 열심히 사는 사람인 거 잘 알고 있네. 나도 우리 장인어른이 아니었으면 아무리 대기업에 다녔어도 이 정도로 여유를 만들지 못했을 거야. 받은 만큼 나도 베푸는 것이 마땅한 도리 아니겠어? 자네 포부를 믿고 한번 도와주겠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절대 정말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사위의 됨됨이를 믿기도 했고 저희 집에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었으니 저도 좋은 마음으로 밀어주고 싶더라고요. 사돈댁은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위는 감사하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죠. 다음날 사위는 우선 자신의 돈으로 부동산 계약을 했다고 말하더군요. 저도 큰돈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했기에 한 2주 뒤쯤 잔금을 치를 때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진 고작 며칠 뒤 찾아올 엄청난 반전은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그날로부터 일주일쯤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당시 딸은 전주처럼 둘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손주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었고요. 그래, 송서방은. 아, 오늘 스튜디오 회식 있대요. 요즘 야간 촬영이다 뭐다 피곤해하는 것 같길래 전 친정에 가 있을 테니까 내일은 혼자 집에서 늦잠도 자고 푹 쉬라고 말해놨어요. 저 여기서 내일까지 있다가 가도 되죠? 당연히 되지. 손주 바보인 네 엄마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 좀 봐라. 이틀이 아니라 아예 2년을 여기 있는다고 해도 쌍수를 들고 환영할 거다. 그날 저녁 전 친구를 만난다는 핑계로 딸 몰래 대리운전을 하러 나왔습니다. 다 알고 있는 아내가 눈을 흘겼지만 허 웃곤 말이죠. 그냥 손주 장난감 값이라도 벌어 와야겠다는 마음으로 얼른 몇 건만 띄고 들어갈 생각이었어요. 그날 첫 콜은 한 술집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그곳은 여자를 끼고 술을 마시는 유흥주점인 것 같았는데 손님이 대리를 불러달라고 부탁한 모양이더군요. 얼른 달려가 보니 술에 취한 그 손님은 깜빡이를 켜고 이미 차 뒤에 타고 있더군요. 저는 술 냄새에 끼고 있던 마스크를 한 번 더 꾹 누른 뒤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죠. 그 손님은 뒤에서 누군가 통화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상하게 목소리가 너무 낯이 익은 겁니다. 어, 뭐해? 나 지금 대리 불러서 출발했어. 저는 슬쩍 백미러로 손님의 얼굴을 확인하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큰 사위였거든요. 회식을 한다더니 무슨 회식을 유흥주점에서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마주쳐도 여기서 마주치나 싶어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우선 아는 척을 할까 했는데 통화 내용이 뭔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조용히 내용을 들어본 전 정말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오빠 오늘 회식 있었잖아. 뭐 사실 회식이라기보단 접대지 접대. 그 새로 차린 스튜디오 관련해서 사람들 좀 만났어. 일 관련되면 다 회식이지 뭐. 그래서 여자 나누 유흥주점에 좀 갔었는데 우리 예쁜이 속상하게 만들 일 없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 오늘 너희 집으로 가도 되지? 뭐 사실 이미 가고 있지만. 치, 그럴 거면서 뭘 물어. 오빠 아내는? 아, 애엄만 친정 같지롱. 그러니까 우리 예쁜이 보러 오빠 바로 갈게.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 차 안이 조용하기도 했고 사이가 통화 볼륨을 높게 키워놓은 건지 상대편 여자의 목소리도 대충 들리더군요. 그러니까 대화 흐름상
사위는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딸과 제 앞에선 세상 순진한 척 착한 척 하던 놈이 말입니다.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내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걱정 마. 내가 워낙 철두철미하거든. 절대로 들킬 일 없어. 집사람은 내가 휴대폰이 두 개인 줄도 몰라. 내가 이 휴대폰으론 자기하고만 통화하잖아. 그래서 난 내 원래 휴대폰은 집사람한테 마음껏 보라고 비밀번호도 다 알려줬다니까. 집사람은 내가 바람 피우고 있는지 상상도 못하고 있을걸. 피, 근데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되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사업 성공만 하면 바로 아내랑 이혼할 거야. 이 오빠가 무조건 성공할 테니까 믿고 기다려. 알겠지? 자기한테 정말 미안해. 아, 이렇게 숨어서만 만나게 해서. 그래도 우리한테 금방 좋은 날이 올 거니까 조금만 참자. 사랑해. 이따 봐. 끝까지 들어보니 바람이 확실하게 맞았더군요. 그놈은 제 돈을 빌려 사업에 성공하면 바로 제 딸을 버릴 생각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놈은 대리기사가 저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 다음엔 안사돈과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어머니, 저예요. 아, 술이요? 조금 많이 마셨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효자네. 아, 그리고 어머니, 아시죠? 이번에 장인이 저 스튜디오 차려주기로 한 거예요. 아, 진짜 장인 앞에서 감사하다고 울고불고 제가 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무려 3억을 투자해 준대요. 3억을. 어머니, 저 진짜 부자 돼서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저번에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드렸던 그 여자 있죠? 그 사람도 제가 조만간 소개시켜 드릴게요. 벌써? 아이, 너 그러다 예민아 네 장인 장모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안 들켜요. 집사람 임신했을 때부터 지금껏 피운 바람도 한 번도 들킨 적 없었잖아요. 운전하면서 정말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너무 부들부들 떨려서요. 그러니까 사이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걸 사돈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딸이 그 집에 정말 잘했던 걸로 아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 거죽을 쓰고 그럴 수가 있답니까? 그 집안 인간들 자체가 다 순쓰레기였던 거예요. 그래도 천만다행이었던 건 하필 그날 사위가 부른 대리기사가 저였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정황을 더 늦기 전에 알게 됐다는 거였죠. 전 우선 사고가 날까봐 분노를 꾹 참고 목적지까지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사위와 함께 바로 차에서 내렸죠. 아저씨, 여기 수고했어요. 대리비예요. 어? 뭐야, 이 아저씨? 저는 그놈이 내미는 돈을 탁 낚아챘습니다. 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머니에 쑤셔 넣은 뒤 저는 황당해하는 그놈을 향해 마스크를 벗어 보였어요. 그리곤 그놈의 눈을 똑바로 노려봤더니 그놈은 완전히 기절초풍하더군요. 어? 어? 얼마나 놀랐는지 그놈은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바로 앞에서 그놈을 기다리고 있던 상간녀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놈에게 다가오며 팔짱을 끼더라고요. 자기 왔어? 저는 두 연놈의 모습을 휴대폰을 들어 동영상으로 전부 찍어버렸어요. 저도 이곳 사연을 즐겨 듣는 애청자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학습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여시 토갱이처럼 생긴 상간녀에게 경멸스럽게 말했어요. 네가 이놈이랑 붙어먹은 상간녀냐? 네? 자기, 이 사람 누구야? 우리 장인어른, 나 진짜 세됐어. 뭐? 엄마! 그놈이 울먹거리며 뱉은 말에 상간녀는 화들짝 놀라며 얼른 팔짱을 빼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제 동영상에 다정한 그 둘의 모습은 전부 찍힌 뒤였죠. 저는 계속 동영상을 찍고 있었고 이제야 머리가 좀 돌아가기 시작했는지 그놈은 털썩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미 제가 차에서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한 걸 알고 있었을 테니 뭐라고 둘러댈 생각조차 못하면서요. 장인어른, 제가,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집사람이랑 이혼하려던 건 아니었고요. 그냥 얘는 잠깐 가지고 논 거예요. 그냥 집사람이랑 이혼할 거다. 그리고 너랑 살 거다. 이렇게 말해야 더 오래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 거짓말한 거라고요. 어차피 조만간 대충 핑계대고 헤어질 생각이었어요. 뭐, 뭐라고?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럼 뭐, 내가 진짜 집사람 버리고 너랑 결혼하려고 했는 줄 알았어? 너 집에 돈 많아? 아니, 이건 아니지. 나, 나 집사람 진짜 사랑해. 넌 그냥 가지고 논 거야. 너 오늘부터 내 눈앞에서 알짱대지 마. 알았어? 장인어른 보셨죠? 저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집사람밖에 없어요. 저 두 번 다시 이런 헛짓거리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 집사람한테 제발 말하지 말아주세요. 찌질도 그렇게 찌질할 수가 없더군요. 그놈은 당장 상간이와 헤어질 거라면서 아예 그 자리에서 그 여자를 차버리더라고요. 상간이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그놈을 노려보더니 그놈의 뺨까지 후려쳐버렸죠. 하지만 그놈은 전혀 아랑곳 없이 계속 제게 빌기만 바빴습니다. 하지만 되도 않는 소리였어요. 저는 상간녀가 손찌검한 그놈의 얼굴 그 자리에 바로 물리적 응징을 가해줬답니다. 이 개자식! 괜찮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맞아도 싼 놈이에요. 분만 풀리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더 하셔도 됩니다. 그놈은 꽤나 똥줄이 탔는지 잽싸게 다시 자세를 잡고 저딴 소리를 해대더군요. 제발 봐주기만 해달라면서요. 하지만 전 인생을 만만하게 보는 그놈의 헛된 희망을 산산조각 내줬죠. 아니, 난 너 같은 쓰레기 봐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거 한 대도 고소하려면 해. 어차피 은퇴한 마당에 내가 벌금 내고 이름에 빨간 줄 좀 긋는다고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그러셨잖아요. 장인어른도 집사람 외할아버님처럼 사위한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싶으셨다고요. 원래 부모는 자식의 허물도 한 번쯤은 감싸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 처가에도 정말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 나이 먹도록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너 같은 자식을 진심으로 아꼈던 내 자신이 한심할 따름이다. 손바닥도 부딪혀야 할 소리가 나는 건데 너처럼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을 왜 내가 사위로서 자식으로서 품어야 하냐? 너만 우리한테 잘했어? 우리 딸도 네 부모, 네 여동생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아는 놈이 그딴 소리를 해? 그리고 뭐? 진심으로 사랑한 건 내 딸이라고? 그런 놈이 가족한테까지 저 기집을 소개시켜 주려고 했어? 어디서 가짜는 수작질을 부려? 제 말에 그놈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 눈물에조차 역겨움을 느끼며 말을 이었죠. 너도 네 가족도 하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야. 난 네가 워낙 열심히 살기도 했고 우리 가족한테 잘했으니까 기특하고 고마워서 더 그런 큰 돈을 투자해 주겠다고 한 거였어. 널 철석같이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이중인격자였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다. 나는 해충, 아니 바퀴벌레 같은 너랑 너희 집안에 우리 딸 남겨둘 생각 절대 없어. 삼어? 내가 널 주느니 차라리 사회 한원시키고 말겠어. 더러운 놈 같으니라고 어디 시궁창에나 가서 처박혀버려. 그놈은 애타게 제 바지가랑이까지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전 그런 그놈의 손을 팍 차버렸어요. 그리곤 그 옆에 아직도 멀뚱멀뚱 서 있던 상간녀에게도 악담을 퍼부어준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봐, 당신, 내가 딸 가진 부모로서 하는 말인데 어디서 부모님이 주신 귀한 몸을 스스로 싸구려로 만들고 살아. 감히 유부남을 꼬여내서
내 딸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너 같은 걸 낳고 네 부모님도 미역국을 드셨을 거야. 그치? 네 부모님이 불쌍하다. 불쌍해. 뭐라고요? 아저씨, 아무리 그래도 부모 욕은 하면 안 되죠. 남의 가정 파탄내고 다니는 짓거리가 바로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짓이야. 먼저 지 부모 욕먹게 할 짓을 해놓고 어디서 발끈해? 하긴 인성이 그렇게 쓰레기 같으니 저런 쓰레기 같은 놈하고 눈이 맞았겠지. 한심한 인간들. 내 자식이 너 같았으면 난 진즉 혀부터 깨물었을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쓰라린 이야기를 딸에게 전부 들려주었어요. 증거 영상까지 모두 본 딸도 아내도 완전히 뒤로 고꾸라질 뻔했죠. 심지어 그 상간녀는 딸과도 아는 사이였더라고요. 이 여자 애 아빠랑 같은 데 소속돼 있는 사진작가예요. 우리 애 돌잔치에도 왔었고 다른 남편 지인들이랑 같이긴 했지만 저랑 밥도 몇 번 먹었었다고요. 심지어 그 인간 자기 스튜디오 차릴 때 이 여자를 데려오겠다고까지 했었어요. 능력도 출중하고 자기랑 손발도 잘 맞는다면서요. 그런데 이 연놈들이 눈앞에서 절 완전히 농락한 거네요. 정체를 알고 보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당연히 딸은 크게 분노해 주먹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뒤 사이 그놈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더군요. 그놈은 급하긴 급했는지 저희 집으로 또 싹싹 빌려 찾아왔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보, 다 들었지? 내가 정말 미안해.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당신. 어! 저희가 현관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었어요. 하도 저희 집에 드나들었으니 그놈이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멋대로 치고 들어온 거였죠. 그놈은 눈치를 보며 싹싹 빌기 시작했는데요. 딸이 던져버린 손주의 분유병에 맞아 끝내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딸은 아픈지 얼굴을 문질러대던 그놈에게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고요. 사랑 같은 소리 하네, 역겹게. 내가 너 우리 아빠가 해주기로 한 투자금 때문에 이러는 거 모를 줄 알아? 야, 이거 가지고 너네 집에나 가. 너란 놈은 갱생 불가인 것 같으니까 너네 엄마 뱃속에 도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서 분유부터 빨아먹어. 아니다. 너네 엄마도 다 알고 있었다며? 모전자전이라고. 낳아주는 사람이 그대로니 다시 태어나도 넌 똑같이 쓰레기로 자라겠네. 여보, 여보? 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바람 피웠다던 놈이 여보 소리가 나오냐? 이제 막 돌진한 애 아빠란 놈이 바람? 넌 평생 애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살 줄 알아.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을 떼어내더니 그놈 앞에서 박박 찢어 그놈에게 던져버리더라고요. 니깟 놈이 찍어준 가족 사진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독한 놈은 끝까지 버티려고 들더군요. 솔직히 더는 그놈에게 손도 대기 싫었지만 그놈 얼굴을 계속 보고 있는 게 더 고역일 것 같아 저는 그놈의 뒷덜미를 잡고 끌어내버렸습니다. 그놈은 힘으로 버티려고 했지만 아직 거나하게 취했던 술기운이 남아있어서인지 결국 제 손에 끌려 나오더라고요. 장인어른, 제발요. 그럼 제 스튜디오는 어떡하고요? 이미 그만둔다고 걔도 저도 사표까지 다 냈는데요. 역시 그게 본심이지? 감히 내 딸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자넨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어디 꼴 좋게 폭삭 망해보라지. 뻔뻔한 놈 같으니라고. 야 미니야, 여기 벌레약 좀 가져다 뿌려라. 벌레 같은 이놈 아주 박멸시켜버리게. 완전히 눈이 희번득해진 제 딸이 정말 뿌리는 벌레약을 들고 오자 그제야 그놈은 더는 끝까지 붙잡고 있던 현관문을 놓곤 도망가 버리더군요. 그놈이 가자마자 저는 바로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꿔버렸죠. 다음날 저와 딸은 손주를 아내에게 맡기고 딸의 집으로 향했어요. 딸과 손주의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가져가려고요. 그런데 사위와 사돈 집 인간들은 마침 그 집에 다 같이 모여 대책회의라도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비밀번호를 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사위와 사위의 부모, 그리고 사돈 처녀까지 놀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달려와 전날의 그놈처럼 싹싹 빌며 우리를 설득하려고 들었습니다. 사돈 어른, 이 얘기 다 들었습니다. 우리 애가 크게 실수를 했다면서요? 실수요? 그쪽들은 바람이 실수입니까? 그리고 당신들도 다 알고 있었다면서. 이 더러운 집구석 같은 이라고. 아니, 우린 애가 말로 말려서는 안 들으니까 직접 그 여자애까지 있는 자리에서 다시 반대하고 설득하려고 했죠. 애미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우리가 설마 애미한테 그런 잘못을 저지르려고 했겠습니까? 새언니, 정말이에요. 저랑 엄마 아빠는 오빠를 말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저희 오빠도 사실 그 여자한테 그렇게 큰 진심도 아니었대요. 우리한테 소개시키려고 한 것도 그 여자가 하도 졸라서 무작정 헤어지면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앙심 품고 업계 소문 다 내버릴까 봐 우선 들어주려고 한 거래요. 안 그래도 조만간 헤어질 생각이었다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보통은 그럴 땐 너무 염치가 없어서 입도 못 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같이 인간들이 모두 다 철면 피더라고요. 딸은 그런 그들을 향해 차갑게 쏘아붙였죠. 다들 염치도 잃어버리고 끝까지 애걸복걸하는 꼴을 보니까 이 인간이 자기 스튜디오만 차리면 뭐 대성이라도 할 줄 알았나 봐요. 저런 의리도 없고 개념도 없는 인간이 사업을 잘 이끌어봤자 얼마나 한다고. 한심하긴. 그리고 당신들은 다들 날 가족이 아니라 돈으로만 봤던 거네요. 그러니까 저 인간 사업만 성공하면 며느린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애미야, 우린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변명 같은 거 집어치우세요, 아저씨. 애써봤자 난 저 인간 비참하게 버려버릴 거고 우리 아빠가 저 인간 사업에 투자하시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그나마 그 집안에서 저 인간이 개천에서 난 용, 아니 개천에서 기어난 무지렁이 정도 됐는데 내가 그런 저 인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할게요. 어디 기대하세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 어떻게 집안에 제대로 된 인간들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빼놓지 말고 평생 인생 망해버리라지. 내 딸 가슴에 비수 꽂은 인간들은 전부 내 원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그들에게 악담을 퍼부으며 딸과 손주의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어차피 제가 큰돈을 보태줘서 샀던 그 집이야 나중에 팔아서 재산 분할해도 상관없는 거였으니까요. 아는 변호사를 통해 미리 상담을 좀 해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엔 딸이 집을 나와도 불리할 게 없다고 말해줬었거든요. 이미 틀렸다고 생각한 건지 그 집안 인간들은 망연자실하게 짐을 싸서 나간 우리를 지켜만 보더군요. 단 한 사람, 사위만이 계속 우리 뒤를 쫓아다니며 울고불고 애원했었죠. 그리고 그 뒤에도 뭘 잘했다고 그놈은 계속 이혼하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저와 아내도 딸도 그놈의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그놈은 아예 저희 집 앞까지 또 찾아왔더라고요. 바꾼 비밀번호 덕에 전처럼 멋대로 저희 집에 들어오지 못했지만요. 그놈은 문을 쾅쾅 두드리며 끝까지 한심한 소리를 늘어놓았죠. 여보, 나 진짜 그 여자랑 헤어졌어. 이제 정말 당신만 보고 살게. 당신이 하라고 하면 맨날 당신 발까지 다 닦아주고 몸종처럼 살게. 그래도 나 정말 용서 못하겠어? 그럼 장인어른, 이혼할 땐 하더라도 제발 약속했던 돈이라도 좀 빌려주세요. 잔금 날짜는 겨우 며칠 더 미루긴 했는데 잔금 못 내서 계약 취소돼도 계약금은 절대로 못 돌려준대요. 저 당장 그 몇천부터 날리게 생겼다고요. 제가 나중에 정말 이자 쳐서 다 갚겠습니다. 제발요. 그놈은 사업은 둘째치고 계약금을 날리게 생겨서 다급했던 모양이었어요. 금매로 나온 매물이라 사전에 계약금 반환은 안 된다는 조건을 그쪽에서 걸었었나 보더라고요. 정말 통쾌하기 짝이 없었죠. 저는 그런 그놈을 더는 힘 뺄 것도 없이 경찰을 불러 쫓아내버렸어요. 그렇게 한두 번쯤 쫓아냈더니 그놈은 더는 저희 집으로 찾아올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저와 친분이 있던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연히 그놈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청구했죠.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딸은 그동안 사위와 함께 그쪽 계통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나 친목을 다졌었다더군요. 또 발이 넓고 활동하길 좋아하던 사위와 함께 사진업계 사람들과 여행을 다녀온 적도 몇 번 있었다고 해요. 딸은 그렇게 알게 됐던 사위의 지인들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해버렸습니다. 그 두 연놈 모두 완전히 개쓰레기라고 사실 그대로 일파만파 소문을 낸 거죠. 또 딸은 그놈과 상간녀가 소속됐던 에이전시에도 민원을 넣었어요. 혹시라도 그 두 연놈이 사표 낸 걸 은근슬쩍 없던 일로 치고 다시 거기서 일하려고 할까봐 그랬어요. 소문이야 금세 퍼지겠지만 그 전에 잠시라도 그들이 멀쩡하게 밥벌이하게 두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 회사 측에서 혹시라도 안 좋은 이미지로 불똥이 튈까 걱정을 한 건지 아니면 그들이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애초에 회사에 부탁을 하지도 않았던 건지 그들이 그 회사에 다시 복귀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에 대한 악소문만 한층 더 널리 널리 퍼지게 됐을 뿐이었죠. 마지막으로 딸은 상간녀의 부모 집 주소를 알아내 모든 사실을 다 알려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 부모님은 무슨 죄겠냐만 그럼 엄마랑 아빠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속상한 일을 겪으셔야 했단 말이에요. 전에 잠깐 듣기로 그 여자 아버지가 꽤 엄한 편이라던데 아예 집에서 절연당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인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망치려던 인간 최소한 2배론 불행해져야 된다고요. 이건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일로 화가 난 상간녀가 따로 딸에게 연락해 보자고 했었다더군요. 나가보니 상간녀는 자기 부친에게 손찌검을 당해 얼굴이 아주 엉망진창이었다는데 어떻게 가족을 건드냐고 그 뻔뻔한 여자가 마구 따지고 들더라는 겁니다. 딸은 그런 그 여자에게 네가 가족이 뭔지 알긴 하냐며 찬물을 확 끼얹어 줬다고 했고요. 한편 사위는 강남 스튜디오고 뭐고 제가 돈을 보내주지 않았으니 당연히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합니다. 계약금도 역시 시원하게 날렸다네요. 그렇게 사위는 돈만 잃고 재산 분할도 불리하게 당하며 이혼을 당했습니다. 상황이 저희 딸에게 유리했으니 이혼 소송이 그리 질질 끌리지 않고 금방 끝이 났거든요. 그리고 사위와 상간녀는 저희 딸에게 위자료도 지급해야 했고 당연히 사위는 저희 딸에게 손주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도 지급해야 했죠. 마지막으로 결국 그들은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 딱히 받아주는 것도 없이 사실상 그쪽 업계에서 매장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인맥과 평판이 중요한 업계이니만큼 모두가 그들을 손절했던 거죠. 그 인면수심 철면피들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결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딸의 이혼 소송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딸은 지금 손주와 함께 저와 아내와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사실 딸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초반엔 한동안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그놈 따위에게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자존감이 떨어졌던 거죠. 그런 딸의 마음의 회복을 위해 가족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답니다. 저와 아내뿐 아니라 작은 딸 레이와 막내까지 저희 집에 잦은 발길을 하면서요. 언니, 언니 이 가수 좋아하지? 우리 남편이 콘서트 티켓 어렵게 구했대. 우리 오랜만에 자매끼리 가서 실컷 놀다가 새벽까지 아예 술도 마시고 들어오자. 누나, 이따 어머니 아버지랑 바가지 드라이브 다녀오자. 내가 좋은 드라이브 코스 서울 군교 알아놨어. 바람 쐬면서 누나가 좋아하는 대형 카페 가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오고. 다 큰 아이들이 그렇게 우애 좋게 서로를 위해주는 모습이 참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과거 누님과 형과 셋이 살던 때가 오랜만에 생각도 났고요. 저와 아내도 큰딸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 손주를 돌봐주며 최선을 다했죠. 그런 가족들의 노력 덕에 딸은 다시 기운을 되찾았답니다. 딸은 이혼 소송이 끝나기 직전부턴 회사에도 복귀해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딸은 저와 아내가 힘들다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했었는데요. 뻔히 같이 살고 있는 조부모가 있는데 왜 아직 어린 손주를 남의 손에 맡겨야 하나 싶어 손주는 저와 아내가 잘 봐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와 아내는 지금 100일이 조금 지난 딸을 키우고 있는 작은 딸 레이가 혹시 서운해하면 어쩌나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착한 둘째는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미안하다, 유이야. 우리가 너도 도와주고 싶은데 혹시 네 언니만 챙기는 것 같아서 서운하진 않니? 에이, 언니 사정 다 아는데 서운하긴요. 그리고 왜 미안해하세요? 엄마랑 아빠 번갈아 가면서 저희 집에도 종종 와서 육아 도와주시잖아요. 안 그러셔도 된다니까. 전 정말 괜찮으니까 아직 상처 덜함은 언니만 잘 챙겨주세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아빠. 저희 막내는 아직 짝을 못 만났는지 혼자입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굳이 결혼을 보채고 싶진 않네요. 한 번 결혼에 실패한 큰딸을 보니 집안에 새 가족을 들이기가 두려워진 것도 사실이니까요. 분명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건만 그 속에 들어앉은 실체는 아무도 모른다는 걸 딸의 일로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그래도 세상엔 분명 우리 작은 사이처럼 좋은 사람들도 많은 걸 알기에 저와 아내는 막내가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자신의 짝을 잘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도 조금 더 사람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큰딸이 건너 건너 들은 말론 전 사이는 지금은 지방 소도시에 가서 작은 사진관에 취업해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상가녀는 아예 한국을 떠났다네요. 어느 나라로 가서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 알 바가 아니었고요. 그렇게 남의 인생을 망친 두 연놈은 초라하게도 자신들이 살던 세상에서 퇴장을 당하게 되었어요. 저는 70년 가까이 살아온 사람이지만 그래도 많은 인생 선배님들에 비하면 아직 세상에 대한 경험도 깨달음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 짧은 식견을 나누어 보자면 세상은 이타적이지 못한 사람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며 나누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신뢰를 쌓아나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평화를 불러오고 사람을 이롭게 만드는 일이니까요. 반면 그런 평화의 질서를 깨뜨리고 오직 자신의 이기심만 채우려는 사람은 결국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말죠. 그러니 여러분도 저도 세상에서 외면받기보단 세상을 이롭게 하는 좋은 사람, 좋은 어른으로서 매일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치고 인사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